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저께 오프닝 이슈로 잠깐 언급했던 겁니다. 민주당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 취소했지요. 야, 어젯밤에 보고 제가 이거 기사 보고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는 기사가 뭐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사실은 이영선 후보 관련해 갖고도 어떤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사실은 그 전에 특별하게 뭐 기사가 없었거든요. 응? 이영선 후보의 문제는 뭐 조중동이 먼저 터트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국힘당에서 먼저 터트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민주당 안에서 먼저 지금 터트린 거예요. 이거 먼저 분명히 하자고요. 외부에서 이영선 후보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딱 터져가지고 이 민주당에서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다가 수습하다가 자른 게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 파악하고 이거 뭐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잘라낸 거거든요. 어제 나온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 이영선 후보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 보유와 갭 투기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 현황을 당의 허위로 제시하여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우선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당 경선할 때 후보가 자기 재산 신고를 하거든요. 이건 무슨 법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선할 때 본인이 얼마 있고 집이 몇 채고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거를 다 신고하게 돼 있어, 당에. 근데 그 내용과 경선 끝난 다음에 공천 받았지요. 그럼 이번에는 어디다 신고합니까? 진짜 총선 앞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거기 제출해야 돼. 거기서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거짓말하면 의원직 날아갑니다, 당장. 여기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당에 신고한 내용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당이. 이걸 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집 한 채라며. 근데 집이 한 채가 아니죠. 집이 한 채가 아니고 아파트가 몇 채에 막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갖고 이거 갖고 우선 기본적으로 거짓말한 거죠. 당을 속인 거 아니야. 거짓된 자료로 이 경선을 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당헌당규 위반이거든요. 이걸로 끝나는 거지, 사실. 근데 이 문제는 당에서 그렇게 뭐 시끄럽게 안 했으면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당 경선할 때 신고한 내용과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이 달라. 근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냥 당에서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 근데 당에서 먼저 이걸 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윤리감찰하고, 응? 윤리감찰 한 다음에 문제 있다고 해서 날려버린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제일 큰 문제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우선 거짓말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현재 선관위에 보면은 이영선 후보가 아직 민주당 후보로 등록돼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가 있냐? 등록한 재산이 1억 1,900만 원이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1억 1,000만 원. 한 1억 2천만 원 재산이 지금. 국민의힘의 류재화 의원은요 8,600만 원. 김종민은 4억 4천만 원 되어 있죠. 그런데 세금 납부액을 보면요, 아니 재산이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4억 4천만 원 되는 김종민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 훨씬 많이 내요. 최근 5년간 납부액 보면은 7,500. 김종민이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재산이 김종민보다 훨씬 조금인데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세금을 저렇게 많이 내요? 이상하잖아.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재산은 자기 순 재산은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재산 현황을 보니까 대박인 게 아파트가 4채, 아파트가 4채가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6채가 있고 상가가 1채가 있고 그리고 임차권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갖고 총 재산이 얼마냐? 38억 287만 원. 38억 287만 원.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아파트 많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게 범죄인가요? 아파트 많고 오피스텔 많고 뭐 상가 있고 그리고 무슨 임차권 있으면 이게 범죄인가요? 범죄 아니잖아요. 집이 많으면 어때?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지금 요 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런 거 다 합치면은 38억 정도 되는데 이 집들을 사기 위해서 받은 대출 또 임차 보증금 월세 보증금 열건 같은 거 이걸 다 합쳐보니까 금액이 37억 6천만 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을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다 뭐냐면 대출 플러스 사실은 우리가 건물 살 때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사요. 그러면 내가 돈 10억 내고 건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살 때 어떻게 사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이 10억인데 그 3층짜리 건물이야. 근데 1층, 2층, 3층에 이미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전세라든가 보증금 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포함해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을 살 때는 10억이 드는 게 아니고 한 2억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안에 뭐 보증금이라든가 전세라든가 그런 게 껴있기 때문에 내 돈은 한 2억만 있고 그리고 나서 일부 대출 받고 나머지는 이 보증금이라든가 전세금 합쳐갖고 건물을 살 수 있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다 그렇게 사.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보니까 이영선 후보도 이런 식으로 건물을 엄청 산 거죠. 건물 사고 거기서 받은 무슨 뭐 보증금, 월세 보증금, 대출을 합쳐가지고 또 사고. 이게 뭐야? 이게 갭 투자지. 왜 갭 투자? 갭은 투자가 아니고 갭 투기죠, 사실. 갭 투기. 이게 불법은 아니죠. 이걸 뭐 불법을 어떻게 할 거야? 본인이 이렇게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불법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불법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그 전세 사기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전세 사기 사건이 뭐냐면 그 나쁜 놈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갭 투자 형식으로 해서 벌어진 사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영선 씨 같은 경우는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 피해자 대책 TF 단장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선거운동도 어떻게 하고 다니냐? 전세 사기 피해 구제 하겠다. 변호사 이영선 하면서 본인이 선거운동 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정서상 정말 괘씸한 거지. 사실 저는 뭐 사람들이 지금 이영선 씨가 38억 규모의 건물이 있는데 아파트가 막 몇 채씩 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다 빚으로 샀네? 대출로 샀네? 뭐 보증금이라든가 전세 대출한 걸로 샀네?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응? 부동산 투기는 나쁜 것도 더 반대하지만 제가 찬성한다는 게 아니고 막 이영선 씨를 막 옹호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 자기 능력으로 본인이 머리 굴려가지고 지금 돈 벌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더군다나 정치하려는 사람이 그리고 민주당은 다주택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정책을 많이 폈고 다주택 하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집은 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거주하고 사는 게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 문제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얘기했고, 더군다나 본인이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TF 단장이야.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당 경선할 때 거짓말로 재산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악질인 거예요, 악질 사실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고 사실 일반인으로 했으면은 넘어갈 수 있지만 민주당의 전세 사기 TF 단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또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잘라낸 거겠죠.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오늘 기사예요. 공천 취소, 이영선 재산 살펴보니 대출 낀 전형적인 갭 투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갭 투기라고 말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대출 껴서 이렇게 갭으로 사는 거, 이거 사실은 비일비재한 거예요. 사실은 비일비재한 거야. 가령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님이 상도동에 집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집이 있어. 작은 집이 있어. 우리가 한 40년 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요번에 전세를 줬어요. 1억에. 작은 집이거든요, 아주. 그래서 1억에 전세를 줬어. 그래갖고 그 전세 받은 1억 플러스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샀었어요. 2억 얼마네. 한 2억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집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이것도 갭 투자죠. 왜냐면은 2억 3천을 다 내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전세 비용 받은 걸 플러스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산 거란 말이야. 요새 다 그렇게 사지. 누가 어떻게 삽니까? 집을 살 때 자기 돈으로 100%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대출 플러스 뭐 전세를 주건 아니면 월세를 주건 그런 돈을 싹 모아가지고 집 사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대출 끼면 안 돼? 집 살 때 대출 안 끼는 사람이 있어? 그거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집 한 채 정도가 아니고 아파트가 4채, 오피스텔이 6채, 상가가 1채, 임차권이 한 건 있어가지고 총 38억 287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다 이런 갭인 거예요. 자기 돈 아닌 걸로 막으면서 거기에 이제 대출금 포함시켜갖고 산 거지. 근데 이게 보니까 캐피탈 대출, 은행 캐피탈 대출 6건, 임차 보증금, 월세 보증금 10건, 이거 합쳐갖고 37억 6,800만 원 된 거니까 자기 돈은 실제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부동산 투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고 막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동산 투기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 법대로 따지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 난 법에 문제가 없다. 근데 민주당은 단순히 법에서 문제가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결될 당이 아니거든요. 국힘당은 이러고 그냥 버티잖아. 얘들은 버텨요 그냥.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요번에 공천 취소를 한 거예요. 취소만 했으니까 아예 제명을 시켜버렸어. 제명을. 단순히 38억짜리 집을 37억짜리 7억 부채를 갖고 샀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공천 과정에서 거짓말한 거, 당에 보고한 내용과 선관위에 보고한 내용이 다르잖아. 이 거짓말 문제, 그게 커가지고 제명을 시킨 건데 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갑이 어떤 지역이냐면 거기서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 2번을 했지요. 19대 때 20대 때 2번 했고 정계 은퇴하면서 여기 홍성국 의원이 지금 있는 건 아닙니까? 지난 21대 총선 때 보면은 홍성국 의원이 김중노한테 13% 차로 이긴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시 갑은 민주당 지역구예요. 여기는 당연히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 곳이야. 이길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지역을
지금 포기한 거거든요.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오늘인가요? 진해영 검사가 페이스북에 이거와 관련해 갖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냥 딱 법리적으로만 올린 건데 뭐라고 하냐? 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당에서 제명시키고 공천 취소했는데 이미 이영선 후보는 선관위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당에서 제명했다고, 당에서 공천 취소했다고 선관위에 등록한 게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 당에서 공천을 취소할 수 없고 소속 정당의 사퇴 허가서를 받아 자진 사퇴하거나 완주하는 방법이 남아있대요. 이게 공직선거법 52조 1항 6호, 공직선거법 50조, 공직선거법 54조에 따른 건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에서는 제명했고 공천을 취소했지만 이영선 후보가 그냥 몰라요. 나 뛸게요 그냥. 그리고 국민들한테 내가 그냥 판단 받겠습니다. 뛰면은 뛰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나 봐. 그래서 과연 아직 오늘 보니까 이영선 씨가 여기를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게 아직 말이 없어. 이영선 후보 쪽에서는 아직 입장이 안 나온 것 같아. 제가 못 봤어요. 기사에. 혹시 보셨습니까? 이영선 후보가 뭐 사과하고 지금 후보 사퇴 했나요? 아직 그런 기사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영선 후보가 본인이 자진해가지고 사퇴하지 않으면 총선을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이영선한테 사퇴하지 말고 그냥 민주당과 별개로 그냥 선거 뛰어라.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 그런 목소리도.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영선이 사퇴를 하면 어제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류재환이나 혹은 아까 제가 잘못 말했다고요? 8억인데 8억이네요. 8천이 아니고 8억. 예. 김종민이 하고 둘이 붙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새정치 갑 유권자들은 진짜 머리가 아픈 거죠. 왜냐면 김종민 따위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김종민 뽑기 싫어가지고 선거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류재하를 뽑으면 이건 과연 올바른 건가?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선거를 안 해도 결국은 류재하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거 포기는 없어요. 그냥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해야 돼. 만약에 이영선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영선을 뽑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은 이영선이 괘씸하지요. 근데 아무리 괘씸해도 류재환이나 김종민보다는 낫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영선을 뽑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이영선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안 나오면 류재환이나 김종민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은 어제도 말했지만 김종민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법안 같은 거 발의했을 때 윤석열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부권 뒤집으려면 200표가 필요한데 200석이 필요한데 류재환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거부한 다음에 법안 재결할 때 찬성할 가능성이 아예 없죠. 아예 없잖아. 그런데 김종민은 그래도 찬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범야권에 포함되는 곳이에요. 범여권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새정치 갑 유권자라면 이영선 씨가 만약에 나온다. 그냥 미친 척하고. 그럼 저 같으면 이영선을 뽑을 것 같아요. 이영선은. 왜냐면은 지금 뭐 당에 거짓말하고 한 것들 괘씸한 건 있지만 그거 다 감안하더라도 김종민보다 낫잖아. 김종민보다는. 저 같으면 이영선을 뽑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영선이 안 나오면 이를 악물고 김종민을 뽑을 수밖에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나는 이거 우리 야권 유권자들 똑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 개혁신당 있잖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범야권이 아니에요. 범야권이 아니야.
범진보지, 아니 범여권이지. 지금 이준석이가 최근 들어갔고 또 윤석을 비판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김용남 의원이라든가 거기 있는 의원들이 정부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요, 얘네들은 결국은 국민의힘과 같은 범여권에 있는 사람들이야. 개혁신당은요. 진보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잠깐 헷갈려가지고 요번에 이준석 당 한번 찍어줄까? 그런 사람들도 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혁신당은 절대로 범야권이 아닙니다. 그거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번에 청주 청원구에서 국민의힘의 김수민 후보와 개혁신당의 장성남 후보가 단일화했죠. 단일화했어요. 엊그저께 3월 22일 날, 3월 21일 날 단일화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개혁신당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은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는지, 절대 합당 없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을 제일 강하게 비판한다라는 식으로 쇼하고 있지만 지금 지역구별로 보면요, 이미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단일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일화하기 시작했어요. 왜? 여기는 단일화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청주 청원구. 여기가 어떤 지역구냐면요, 여기가 민주당의 강세예요. 여기서 변재일 의원이 4번을 했어. 아니 5선을 했어. 5선을. 내리 5선. 여러분,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 누군지 아세요? 5선 했거든. 20년. 그런데 사실 내가 물어보면은 사람들 잘 몰라. 잘 몰라. 사실 변재일 의원은요, 민주당의 대표적인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정치를 20년을 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지? 저 사람 누구지? 이름도 잘 몰라. 이름도.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20년을 했어요. 청주에서. 청원 9일 때부터 청원 9 될 때까지 20년을 했다고. 이 사람이. 그런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당한테 밭은 좋은 밭이라고 해야죠. 아무래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금 요번에 나온 미통당의 국민의힘의 김수민이 변재일에게 9%로 졌습니다. 적지 않은 차지요. 그런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지역구예요. 변재일 48년생입니다. 나이가 75살이에요. 그럼 이제 은퇴해야죠, 사실. 본인이 솔직히 말해서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뭐 보여준 것도 없어. 그냥 어영부영 사실은 20년 정치 한 거거든요. 나이도 많고. 그럼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변재일 씨 요번에도 나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요번에 국회의장 할 마음이 막 머리 위까지 있었어. 국회의장 한다고. 그런데 컷오프 된 거죠. 근데 변재일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지난 2021년 5월 달에 이낙연 지지, 그러니까 이낙연이 뭡니까? 그 대선 준비할 때 전국적으로 자기 지지 세력들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충남에서도 만들고 충북에서도 만들었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 충북에서도 이낙연의 그 지지 모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복지 지역 포럼. 이게 충북에서 만들어진 이낙연 지지 모임이거든요. 신복지 지역 포럼. 이 포럼에 고문이 누구냐? 고문이 자문위원 변재일이에요. 변재일. 그러니까 이낙연 쪽에 있었던 사람이거든. 2021년 5월 달에. 그런데 3개월 만에 딱 분위기를 보고 여기 아닌가 본데? 하고 바로 어디로 옵니까? 이재명 캠프로 넘어옵니다. 진짜 웃겨요. 사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서로 경쟁하다가 경선에 졌을 때 그쪽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제 함께하는 거는 있는데, 변재 같은 5선 의원이야 무려. 근데 5선 의원이 이낙연 쪽에 붙어서 함께 하다가 3개월 만에 상황 보고 이거 아닌가 봐
하고 갈아타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볍게? 그런 거 없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제가 욕하고 싶진 않은데, 변재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철학이라든가 무슨 이념이라든가 무슨 신념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진짜 기회주의적인.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순탄하게 여기도 정치를 한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 최근 이거 지난 2월달 기사인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 이번에 충북 출신에서 국회의장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막. 왜? 정우택, 변재일 둘 다 5선이거든요. 요번에 정우택도 나오려고 그랬고 변재일도 나오려고 그랬거든. 나왔으면요 둘 다 6선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선수로. 박병석이 6선이니까. 그런데 정우택은 돈 봉투로 날아갔고, 변재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재일은 요번에 컷오프로 날려버렸죠. 그래서 변재일이 화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 충북의 맏형인 저를 배제하는 것은 단순히 청우뿐 아니라 충북 전체 선거 구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교각사루를 범하지 말라라고 막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화나가지고. 화가 날 만하지. 경선도 안 시켰으니까. 전 지금도 그냥 민주당에서 경선을 시켰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워낙 또 변재일이 2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또 자기 세력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컷오프를 안 시키면 물갈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라고요? 민주당의 고인물이야, 고인물. 전 요번에 민주당에서 변재일 같은 경우 이렇게 단호하게 날려버린 건 잘한 거다. 잘한 거죠. 아니면 못 바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론에 많이 안 났지만 민주당이 요번에 진짜 컷오프를 통해 갖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컷오프도 많이 있었어. 컷오프 시킬 때 좀 경선 시키자는 것도 있었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날려버리지 않았으면은 날리기 어려운 것도 몇 개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홍영표 같은 경우는 날리지 않고 경선했어도 아마 지지자들이 알아서 날렸을 거야. 근데 변재일 같은 경우는 아마 컷오프를 안 했으면은 요번에 또 이겼을 거예요. 왜냐면 변재일이 친명이라는 이런 가면을 좀 쓰고 있거든. 아까 말했지만. 그래서 저는 요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변재일 날린 거는 저는 잘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변재일이 날아가고 그 지역구에 공천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천을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요번에 송재봉 씨를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경선을 통해 갖고 된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를 변재일이 만약에 도와주지 않고 무소속 나오거나 깽판 치면은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게 오늘 기사예요. 청주 청원 민주당 송재봉 승리 위에 우린 하나 하면서 오늘 함께 경선했던 사람들, 그리고 변재일 의원도 송재봉 씨를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죠. 송재봉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에요. 행정관 출신. 청주시장 후보로도 한번 나왔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엄청나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아니야.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요번에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최근에 충북, 청주, 청원 그 조사가 나왔죠. 3월 18일 날. 이 조사를 보면 송재봉하고 김수민하고 타이예요. 42대 42. 똑같아. 야, 이거는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뭐라 할까? 물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높지만 여기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리 오선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겨우 42대 42라는 거는 이건 사실은 걱정스러운 수치죠. 야, 이거 어떡하지? 여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곳이거든, 사실. 근데 이때 개혁신당 장석담이 2.0%를 가져왔거든요.
만약 이렇게 박빙일 때는 이런 1%, 2%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진보당과 단일화하는 게 이런 격전지에서 1%, 2%가 아쉬우니까 지금 진보당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개혁신당 2% 같은 거 엄청 아깝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 개혁신당도 본인들 말로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은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하는 곳들이 이제 종종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 청원에서 요번에 나온 거죠. 단일화. 그러니까 선거 딱 들어가면은 이제 이미 민주당하고 이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미 중앙당에서 합의를 봤잖아요. 경선하고 단일하자. 그래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수없이 많은 지역구들이 이제 선거 기간 동안 단일화가 이루어질 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에이 설마 이준석 개혁신당이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하겠어? 이런 의심이 있었지만 지금 나왔잖아요, 단일화.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김종민 새로운 미래가 지지율이 전국 평균으로 하면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지역 선거로 가면요 높은 지역이 꽤 많아요. 꽤 많아. 어떤 지역에서는 막 4%, 5% 나오고 그러다니까요. 그러면은 새로운 미래의 이 표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진보당 한 2%, 3%도 아쉬워가지고 민주당이 흡수해야 되는데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 막 4%, 5%씩 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그거 야권 단일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낙연 얼마나 싫어요. 이낙연 진짜 싫지. 김종민 얼마나 싫어. 근데 그 개인들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선거에서는 이 구도가 중요한데 새로운 미래까지도 범야권으로 보고 사실은 단일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려고 아까 청주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도 개혁신당하고 단일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새로운 미래하고 단일화를 못할 게 없거든요. 단일화 해야 돼. 단일화 해야지만 이기는 지역들도 있어요, 진짜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동시 가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게 만약 이영선 씨가 나오면 문제가 없어. 이영선 나오면 그냥 이영선 찍으면 돼. 근데 이영선이 안 나오면 김종민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새로운 미래에서도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김종민을 싫어하고 새로운 미래 사람을 싫어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서 민주당 그 지지자들을 좀 달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본인들도 지역구 선거에 있어갖고 단일화 하는 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좀 민주당과 단일화 해가지고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데 앞장서면은 민주당 후보들이 김종민을 찍는데 표 주는데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는 거죠. 관대해질 수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새로운 미래한테 팁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과 새로운 미래, 류지혜와 김종민이 1대1로 붙는다 했을 때 민주당 후보들이 김종민한테 표를 줄까요?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주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역구에서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이 막 단일화가 막 이루어져가지고 막 방송 나오고 기사 나오고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분 좋게 김종민을 밀어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쪽에서 제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단일화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